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오늘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남은 오후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SK증권 경인지점 PB 이재규 차장과 함께하겠고요.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에이직 반도체 전문 기업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함께 컨센서스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3% 넘게 급등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 분기 마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런 악재성 이슈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내 반도체 탑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다만 오후장 들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으로 약간의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재규 차장님, 최근에 미국 기술주들 흐름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국내 반도체 탑2에 대한 주가 영향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이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잘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을 크게 봤을 때에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섹터도 있지만 우리가 산업적인 영역에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AI라는 트렌드 자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HBM이라든지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붙어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미국에서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많이 기다렸는데 결국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어제 좀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FOMC 회의 이후에 미국 쪽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에 버금가진 않고요. 규모는 좀 작기는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마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캐펙스에 대해서 캐펙스를 많이 높여서 잡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많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탈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전 일단은 유동성에 대한 공급 그리고 브로드컴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이미 그 우려가 선반영돼서 어제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정이 나왔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우상향 랠리를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력 인프라주들이 시장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원전주들이 움직였는데 오늘도 원전주들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면서 BHI가 지금 장중에 20% 가깝게 급등하면서 현재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원전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2038년까지 짓기로 한 그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정책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만큼 원전주에 대한 전략도 한번 세워볼 텐데요. 나현진 대표님. 네. 최근 흐름을 보면 항상 원전주들이 움직일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였잖아요. 네. 오늘 또 미국의 엑스에너지라는 기업과 함께 SMR 그 핵심 에너지 공급을 시작한다라는 호재성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 2% 상승세 그치고 있고요. 오늘도 BHI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전주의 전망과 함께 요즘 이런 BHI가 더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이런 흐름까지도 한번 짚어주실게요. 네, 아무래도 원전주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부터 그리고
길게 본다면은 작년부터 이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원전주가 움직인 이유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AI가 활성화되면서 그로 인한 전력 수요가 많이 증가한다는 그런 예상이 먼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그래도 원전에서는 가스터빈을 포함해서 원전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주로 움직여 왔었던 게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탄력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BHI를 포함해서 다른 원전 기자재나 원전 부품 단 쪽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 내려갔다는 측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원전주의 앞으로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원전이 국내 정책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전주에 대해서 대장주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서 이제 원전의 수요가 더 증가해야 된다. 국내 정책상으로도 다시 원전을 가동하고 신규 인허가가 나온다는 걸 좀 그런 모멘텀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모멘텀을 현재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외에서의 수주와 이제 해외에서의 실적이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이미 나와 있던 부분이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라서 원전에 대해서 현재 중소형 단이 따라가는 부분은 좀 2차적으로 이제 후발주자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빠르게 상승할 여력은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하면 또 가장 요즘 시장에서 핫한 게 데이터 센터인데요.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비공개 서밋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해당 서밋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또 참석하면서 여기서 관련돼서 투자 협력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나연진 대표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최근 전력기 기업들은 또 지수 흐름과 좀 무관하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눈높이를 조금 더 높여봐도 될지 어떻게 보세요? 네, AI에 대해서 전력 서밋을 개최하기도 하고 엔비디아에서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리고 확대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력 초고압 변압기라던가 원전을 제외하고라도 송전망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인프라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LS 그룹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전선주까지도 계속해서 선호 업종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LS 그룹주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또 요즘 시장에서 핫한 자율주행과 그리고 오후장 들면서 로봇주들이 또 시세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어서 차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북미 지역 자율주행 자회사 모셔널이 내년 중으로 미국에서 로봇택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오늘 현대차 주가가 장중에 30만 원 선 탈환에 성공을 했다가 지금 약간 500원 정도 지금 호가차에 부족한 상황인데요. 또 CS2026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미리 시연한다고 합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최근에 테슬라가 FSD를 국내에서 또 선보인 다음에 우리가 테슬라한테 질 수 없지라고 하면서 현대차 그룹에서 42 또 시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로봇택시와 본격적인 지금 경쟁 구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자율주행 쪽은 그럼 CS2026까지 쭉 좋게 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와 우리나라 현대차가 경쟁을 한다면 굉장히 유리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로봇과도 많이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더 좁은 범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기술적인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로봇 쪽과도 같이 연동이 되는 분야로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쪽에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현대 오토에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좀 대형주이거나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방금 전에 로봇 쪽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섹터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가시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율주행 안에서는 대형주로 현대 오토에버를 탑픽 특징 기업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로봇주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로봇주는 추가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로봇주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이 클로봇,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연관이 있는 클로봇이 지금도 20% 넘게 하면서 장중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무려 6만 원대까지 지금 단숨에 한 일주일 만에 지금 올라왔는데요. 나영진 대표님, 로봇주의 순환매가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지금 이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로봇주 전략을 여쭤보고 있는데 CS까지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1월까지는 계속해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약간 걱정되는 점은 좀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천장이 뚫렸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로봇주 안에서도 좀 끌고 가볼 만한 로봇주가 있고 또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도 좀 알려주실게요. 네, 일단 CES가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에도 주목받을 수 있는 건 그 피지컬 AI를 포함해서 로봇 관련한 제품들이 좀 소개가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젠슨 왕의 내한 이후에 이제 로봇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순환매가 계속해서 가고 있으면서 로보티즈나 뭐 클로봇 그리고 뭐 SBB테크, SPG를 포함해서 여러 종목들이 다양하게 신고가를 이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눈여겨보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SPG나 SBB테크 정도의 감속기 그리고 이제 부품단의 소모가 더 훨씬 많아질 수 있는 쪽에서의 그 관심도는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CES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피지컬 AI라던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출시하게 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관심도를 가질 수 있을지 여부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테슬라가 그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실적으로 어느 정도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된 이후에는 그 측면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 빠르게 선반영되어 있다는 부분에선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좀 주가에 기대감이 선반영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찍히고 있는 로봇 기업들 위주로 바라보자라고 몇 개 한 감속기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들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부 제약바이오주 급등을 제외하고는 뭐 알테오제를 비롯해서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전에 비해서 좀 다소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많으면서 코스닥 지수도 지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알테오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할로자임이 머크를 대상으로 독일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걸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한번 급락했다가 지금 추가적인 오늘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알테오젠의 플랫폼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재규 차장님. 네. 이번에는 알테오젠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점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IR 팀에서는 회사의 독점권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공시를 내놓긴 했는데 낙폭을 어느 정도 줄였지만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우리 차장님은 그럼 지금 알테오젠의 급락이 줍줍의 좀 기회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추세를 돌릴 때 접근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 제일 궁금해요. 그죠. 제가 지난주도 맞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급락이 나와가지고 제가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알테오젠이 지금 가지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밀린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건 사실 기업의 상황이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투심에 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주가가 쉽게 잘 못 돌아서고 있죠. 물론 관련돼서 미국의 머크라든지 할로자인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아요.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과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한 기업이라든지 앞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연말 이전에 연내에 기술 이전에 대한 뉴스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탄력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의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지금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가 충분히 감내할 만한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은 더 보유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깨진다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종목을 굉장히 열심히 파고드는 투자자분들이 많았던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신용 물량도 많은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자금으로 들어가서 뭐 좀 기간 자체를 길게 본다라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내가 좀 무리해서 매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 축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술 이전까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퍼펙트인데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실, 팩트에 대해서만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씩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알테오젤의 비중이 좀 크다면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최근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또 강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중국 기업과 3조 원 규모의 저분자 기반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체 그 저분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일동제약이 어제 20% 넘게 급등했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나윤진 대표님, 일라이릴리가 또 개발 중인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냈다라는 그런 호재성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 요즘 들썩들썩하는 것 같은데 좀 관련주 순환매에 올라타 볼까요?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노보노디스크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일라이릴리에서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섰지만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일라이릴리가 노보노디스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신규 약품에 대해서도 임상에 성공하면서 일라이릴리의 굳히기가 좀 더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화이자에서 새로운 약물을 개발해서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마켓 쉐어를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일라이릴리하고 이제 노보노디스크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뭐 알테오젠의 전략처럼 이제 뭐 제형 변경을 통한 그 시장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D&D 파마텍이나 인벤티지랩 그리고 일동제약, 그러니까 일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킵스파마 같은 경우 이제 뭐 계속해서 그 제형 변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도 일라이릴리를 선두로 해서 노보노디스크가 한 2등 주자 정도에서 계속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 기업 안에선 D&D 파마텍과 인벤티지랩, 일동제약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오늘 10% 넘게 급등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인적 분할 재상장됐던 가격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신고가 경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14%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65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재규 차장님. 네.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바이오 시밀러 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세, ADC 여기에다가 지금 미중 갈등 수혜로 지금 CDMO 기업들 그 미국 생물보안법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호재성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그럼 지금 한번 뚫어줬는데 추가 상승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런데 일단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처음에 인적 분할로의 재상장이 됐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저평가되어 있고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레포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 좀 지나고 나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굉장히 저평가됐다라는 레포트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ETF라든지 요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기본적으로 좀 포트에 어느 정도 담아둬야 되는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에피스 넥스랩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ADC 쪽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인투셀과 관련돼서 이 항체 약물 접합체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를 가져갔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에서 주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어찌 됐건 간에 2023년도에도 전년 대비해서 바이오시밀러의 판매량 자체가 10% 정도가 늘어났고요. 올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20%, 내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25%, 35%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우상향을 좀 더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바이오시밀러 업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바로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과 매출과 사업 구조를 좀 비슷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가 60만 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왔다라는 부분, 다만 개인적으로는 주가적인 흐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가장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주인공이죠. 스페이스X와 더불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트레이딩 유효할지 짧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윤진 대표님, 최근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IPO 한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지금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새 베스트 지수가 거의 지금 상한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스피어 HVM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스페이스X가 불을 붙인 우주항공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누리호 발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 연관이 있어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됐을 때의 기업 가치로 추정되고 있는 게 1조 달러 정도의 그 시장 가치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전에 들어갔던 종목들, 미국 종목이나 우리나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먼저 투자가 됐던 미래셋 벤처 투자라든가 데스티니 테크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오히려 수혜가 있고, 그 외에 우리나라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벤트성 상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규 차장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저는 오늘 오랜만에 큰 기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산 네. 에너빌리티고요. 다들 알고 계신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설명보다는 가스터빈 쪽과 그리고 SMR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 좋았던 것들에 비해서 하반기 때 많이 좀 꺾였는데, 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윤진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저는 오늘 킵스파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비만 치료제 신약보다는 아무래도 그 제형 변경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킵스파마의 제형 변경 관련한 기술도 이제 전임상 결과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킵스파마 말씀드립니다. 네, D&D 파마텍의 후속주가 궁금하시다면 킵스파마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